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 전해드리는 곳, 네모난 우체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통의 긴 편지를 펼쳐봅니다. 법정에서, 기억에서,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정의가 어떻게 늦게 도착해도 길을 잃지 않는지 그 작은 진실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김선희입니다. 올해 45살이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8살 되던 해, 어머니는 집을 나갔어요. 그냥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조금 자라서 알고 보니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리고 있었거든요. 어린 마음에도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버렸다는 걸요. 아버지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술에 취해 사는 날이 많아졌어요. 저와 동생 선영이는 서로 꼭 붙어서 살았죠. 선영이는 저보다 3살 어렸지만 참 의젓했어요. 언니, 괜찮아. 우리끼리 잘 살자. 선영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던 그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아버지마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간경화였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우리 둘뿐이었죠. 친척들은 있었지만 멀었어요. 사촌 오빠 대곤이 가끔 안부를 물어봤지만 그것도 전부였습니다. 선영이는 정말 대단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미용 기술을 배우러 다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학원 가고 밤늦게 돌아와서도 연습을 했어요. 언니, 나 꼭 성공할 거야. 우리 둘 다 편하게 살 수 있게 할게. 선영이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런 동생이 자랑스러웠어요. 3년 후 선영이는 작은 미용실을 차렸어요. 임대료가 저렴한 골목 끝자락이었죠.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선영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성스럽게, 친절하게 손님들을 대했어요. 고객님, 이 헤어스타일이 정말 잘 어울려요. 피부톤이랑 찰떡이에요. 선영이의 솜씨와 친근함에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입소문도 났어요. 3년 만에 2번째 매장을 열었죠. 저는 그때 평범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선영이만큼 뛰어나지도 않았고 야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선영이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10년이 흘렀습니다. 선영이는 미용실 체인을 만들었어요. 직영점만 7개였죠. 그리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건물을 샀습니다. 5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어요. 언니, 이제 정말 우리가 건물주야. 임대료 받아서 편하게 살자. 선영이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예뻤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죠. 선영이는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사업에만 집중했습니다. 가끔 소개팅을 권해도 고개를 저었죠. 언니, 나는 사업이 남편이야. 그리고 언니가 있잖아.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가 버린 우리, 아버지마저 잃은 우리가 함께 일궈낸 삶이었어요. 하지만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던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봅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선영이는 새로운 매장 오픈 준비로 바빴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늦게 퇴근했죠. 밤 9시쯤이었을 거예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선희 씨인가요? 김선영 씨의 보호자시죠?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선영이가 어떻게 됐나요? 교통사고입니다.
지금 수술 중이에요. 빨리 오세요. 전화를 끊고 택시를 탔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선영이는 평소에 운전을 조심스럽게 했는데 어떻게 사고가 났을까 싶었어요. 병원 응급실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지옥 같았어요. 의사가 나왔을 때 그 표정을 보고 알았습니다. 유족분이신가요?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머리 쪽 손상이 너무 심했습니다. 고인이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선영이가 죽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방금 전까지 문자를 주고받았는데요. 언니, 오늘 매출이 정말 좋았어. 저녁엔 치킨 먹자. 그게 선영이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3일을 보냈어요. 선영이의 직원들이 와서 울었습니다. 단골 고객들도 왔어요. 모두들 선영이를 아끼고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저희한테 항상 친언니 같았거든요. 직원 미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사촌 오빠 대곤이 와서 절차를 도와줬어요. 선이야, 힘내. 선영이가 하늘에서 지켜볼 거야. 오빠의 말이 따뜻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선영이의 사업체는 직원들이 이어받기로 했습니다. 선영이가 생전에 그렇게 해달라고 유언을 남겼거든요. 착한 동생이었어요.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들을 생각했죠. 건물은 제가 상속받았어요. 선영이가 법무사를 통해 미리 상속 준비를 해뒀던 거예요. 언니만이 내 진짜 가족이야. 건물은 언니가 가져야 해. 선영이가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정말 혼자가 됐어요. 빈집에 들어가니 선영이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놓은 메모, 소파에 놓인 잡지, 화장대 위에 립스틱들. 모든 게 그대로인데 선영이만 없었어요. 밤마다 울었습니다. 베개를 적시도록 울었어요. 회사에서도 제대로 일이 안 됐죠. 상사가 휴가를 권했을 정도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적응이 안 됐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선영이한테 전화하려다가 멈추곤 했어요. 건물 임대료가 들어왔어요. 선영이가 말했던 대로 편하게 살 수 있는 수입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선영이 없으니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년 만에 어머니가 나타난 거예요. 선영이가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벌써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선영이 무덤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현관벨이 울렸어요. 택배인 줄 알고 문을 열었습니다. 선이야. 그 목소리에 온몸이 굳었어요. 20년 전 그 목소리였거든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늙어 있었어요.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과 똑같았어요. 뭔가를 원하는 탐욕스러운 눈빛이었죠. 어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 엄마야. 선영이 죽었다며? 선영이 이름을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느껴졌어요. 어떻게 알고 왔어요? 소식을 들었지. 내 딸 장례식인데 내가 왜 못 와? 어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허락도 없이 말이죠. 20년 만에 나타나서 당당하게 행동하는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선영이는 이미 죽은 건 알고 있어. 그래서 온 거야. 어머니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죽어서 온 거라고요? 딸이 죽었는데 슬픔 한 점 없이 그렇게 말하다니요. 어머니는 집 안을 둘러봤어요. 선영이가 사준 가전제품들, 가구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더군요. 선영이가 돈을 많이 벌었나 보네. 건물도 샀다면서 역시 그것 때문에 온 거였어요.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건 어머니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상관없긴 뭐가 상관없어? 내가 낳은 딸인데. 어머니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편하게 말이죠. 2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선영이가 아플 때, 힘들 때 어디 계셨냐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나도 사정이 있었어. 그때는 어려웠단 말이야. 사정이요? 다른 남자랑 살림 차린 게 사정이에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얘기까지 할 필요 있어? 어쨌든 나는 선영이 엄마야. 엄마는 키워주는 사람이에요. 낳기만 하면 엄마인가요? 키웠잖아, 8년이나. 8년요? 그 8년 동안도 제대로 신경 안 쓰셨잖아요. 말다툼이 계속됐어요. 어머니는 자꾸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쳤어요. 선이야,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었어. 혼자 사는 게 힘들단 말이야. 갑자기 어머니가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속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렇게 연기했거든요. 그럼 그동안 함께 살던 그 사람은 어디 갔어요? 헤어졌어. 오래전에. 그래서 이제 와서 딸들을 찾는 거군요. 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어요. 제 말이 맞았거든요. 선이야, 난 정말 후회하고 있어. 그때 너희들을 버린 걸 말이야. 눈물까지 흘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후회한다면서 선영이 장례식에는 왜 안 왔어요? 3일 동안 빈소가 차려져 있었는데요. 몰랐어, 정말로. 몰랐다고요? 그럼 어떻게 지금 알고 온 거예요? 어머니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거짓말이 들통난 거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어머니는 선영이의 죽음을 알고도 장례식에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야 나타났죠. 왜일까요? 유산 때문이었어요. 어머니가 머물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차마 내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피를 나눈 사이잖아요. 하지만 매일이 고통이었어요. 어머니는 하루 종일 집안을 돌아다니며 물건값을 추측했습니다. 선영이가 사준 것들을 만지작거리면서요. 이 냉장고 비싸 보인다. 몇백만 원은 했겠어. 이 소파도 좋은 거네. 가죽이야?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속이 뒤틀렸어요. 어머니는 선영이 사진을 보며 우는 척도 했어요. 내 딸이 이렇게 예뻤는데. 하지만 그 눈물이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짜로 슬퍼하는 사람의 눈물이 아니었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낸 거죠. 선이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뭔데요?
선영이 유산 말이야. 역시 그 얘기였어요.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건물, 그거 내 거이기도 해. 무슨 말씀이세요? 법적으로 부모에게도 상속권이 있다고. 내가 알아봤어.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온 말이었어요. 법무사한테 상담받고 온 게 틀림없었죠. 어머니, 선영이는 이미 상속 준비를 다 해뒀어요. 그래도 법은 법이야. 부모 몫이 있다고.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소식 한 번 안 물어보셨으면서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선영이는 내가 낳은 딸이라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고생은 누가 안 해? 나도 고생했어. 어머니 고생이요? 다른 남자랑 살면서 무슨 고생을 하셨다고요? 입 조심해. 난 내 엄마야.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랬어요.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화만 냈죠. 법적으로 내 몫이 있다니까. 건물의 절반은 내 거야. 절반이라고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절반은 너무하잖아요? 뭐가 너무해? 딸이 둘인데 절반씩 나누는 게 당연하지. 어머니는 이미 계산을 다 해온 거였어요. 선영이가 죽자마자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본 거죠. 선영이는 어머니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죽는 순간까지도요. 그럼 더 좋지. 엄마 생각해서 좀 나눠줘야지.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런 뻔뻔한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안 돼요. 절대 안 줄 거예요. 그럼 법정에서 보자. 어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미 각오가 서 있었던 거죠. 법정에서 보면 내가 이겨. 변호사한테 확인했거든. 그 말을 듣고 치가 떨렸어요. 딸이 죽자마자 변호사를 찾아간 거잖아요. 어머니는 그날 밤 집을 나갔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면서요. 선이야, 괜히 고집 부리지 마. 엄마랑 사이좋게 나누자. 사이좋게요?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사이좋게 나누자고 하니까 기가 찼어요. 어머니가 나간 후 저는 혼자 앉아서 울었습니다. 선영이가 그렇게 힘들게 모은 재산을 어머니가 가져간다니요.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 건가요? 그날 밤 선영이 꿈을 꿨어요. 언니, 괜찮아. 내가 다 준비해뒀어. 선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위로가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와 끝까지 싸우겠다고요. 선영이가 지켜낸 것을 제가 지켜야겠다고 말이죠. 어머니가 나간 다음 날 사촌 오빠 대곤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큰일 났어요. 상황을 설명하니 오빠도 놀랐습니다. 뭐, 20년 만에 나타나서 유산을 달라고? 네, 법정에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이런 뻔뻔한 사람이 있나? 선이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오빠가 그날 저녁에 집으로 왔어요.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선이야, 내가 알아봤는데 법적으로는 부모에게 상속권이 있어.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럼 어머니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포기각서나 다른 서류가 있으면 말이야. 선영이가 뭔가 준비해뒀을까요? 그건 모르겠고, 일단 변호사를 구해야 해. 혼자서는 안 돼.
오빠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줬어요. 이윤석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이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신중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제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어머니가 집을 나간 것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요. 어려운 케이스네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적으로는 직계존속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어요. 어떤 예외요? 상속 포기각서가 있거나 상속 결격 사유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상속 결격이라는 말이 희망적으로 들렸어요. 상속 결격이 뭐예요? 피상속자를 학대했거나 버린 경우에 해당됩니다. 20년간 연락 없이 지낸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조금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침모라는 점이 법원에서는 크게 작용하거든요. 현실적인 조언이었어요. 그래도 싸워볼 가치는 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남긴 서류들을 찾아보세요. 집에 돌아와서 선영이 방을 뒤졌어요. 혹시 뭔가 남겨놨을까 싶어서요. 서랍 속에서 여러 서류를 찾았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들, 그리고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봉투 겉면에 언니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이 글씨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편지인 것 같았거든요.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와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언니,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떠난 거겠지. 미안해. 언니, 나는 항상 걱정했어. 혹시 어머니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그래서 미리 준비해뒀어. 공증 서류도 만들고 변호사한테 상담도 받았어. 내 재산은 언니만 가져야 해. 어머니에게는 단 한 푼도 주면 안 돼. 언니가 나를 키웠어. 언니가 내 진짜 엄마야. 서류는 김앤 파트너스 법무법인에 맡겨뒀어. 연락해봐. 언니 사랑해. 끝까지 지켜줘. 편지를 읽고 눈물이 터졌어요. 선영이는 이런 일까지 걱정하고 있었던 거네요. 서류를 보니 정말 공증받은 유언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상속 포기 각서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김앤 파트너스 법무법인에 연락했어요. 김선영 씨 관련 서류 찾으러 왔습니다. 아,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법무사가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이건 김선영 씨가 생전에 맡겨두신 겁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봉투 안에는 더 많은 서류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과거 기록들, 빚 보증 관련 서류들도 있었습니다. 선영이는 정말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걸 다 준비해뒀더군요. 이윤석 변호사에게 서류들을 보여줬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승산이 있어요. 변호사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특히 이 공증 서류가 결정적입니다. 그리고 과거 채무 보증 기록도 상속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비로소 안심이 됐어요. 선영이가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준 거였습니다. 이제 맞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그날 밤 선영이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선영아, 고마워. 언니가 끝까지 지킬게. 이제 정말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선영이가 함께 있으니까요. 법정의 대치. 한 달 후 첫 번째 재판이 열렸어요. 법원에 가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법정 앞에서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도 변호사를 대동했더군요. 40대 남자 변호사였습니다. 선이야. 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목소리에 여전히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그냥 원만하게 해결하자. 법정까지 갈 필요 없잖아. 안 돼요. 선영이 뜻을 따를 거예요. 고집 세게 굴면 손해야. 법은 내 편이거든. 어머니가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했어요. 판사는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습니다. 상속권 분쟁 사건을 시작합니다. 어머니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했어요. 피상속자 김선영의 친모로서 당연한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민법상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됩니다. 법조문을 나열하며 말했어요.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았습니다. 더욱이 원고는 20년간 생활고로 연락하지 못했을 뿐 모성애는 변함없었습니다. 생활고라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이제 저희 변호사 차례였습니다. 피상속자는 생전에 명확한 의사를 남겼습니다. 이윤석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이는 정식 공증을 받은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상속 결격 사유도 명백합니다. 판사가 서류들을 살펴봤어요. 상속 결격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20년간의 연락 두절, 양육 의무 방기, 그리고 과거 채무 보증으로 인한 피해 등입니다. 변호사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어머니 측에서 반박했습니다. 생활고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면 왜 20년간 안부 한 번 묻지 않았나요? 저희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어머니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나는 가난해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루도 애들 생각 안 한 날이 없어요. 그래도 친엄마 아닌가요? 연기였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버렸어요.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리고 떠났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선영이가 아플 때, 수술 받을 때, 사업 시작할 때, 어머니는 어디에 계셨나요? 법정이 조용했어요. 선영이는 저에게 말했어요. 언니가 진짜 엄마라고요.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정말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셨잖아요.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가 변명했습니다. 연락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용기요? 딸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용기가 생겼나 보죠? 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어요. 판사가 중간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추가 서류 검토 후 판결하겠습니다. 첫 재판이 끝났어요. 결과를 알 수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어머니가 다가왔어요. 선이야, 그래도 피는 못 속여. 피요? 20년 동안 그 피가 어디 있었어요? 저는 돌아서서 걸었어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거든요. 집에 와서 선영이 사진을 봤어요. 선영아, 언니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사진 속 선영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 재판은 한 달 후였어요. 그 사이에 추가 서류들을 더 제출했습니다. 선영이가 어릴 때부터 쓴 일기장도 찾았어요. 거기에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저에 대한 고마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언니는 나의 진짜 엄마다. 일기를 읽으며 또 눈물이 났어요. 재판 당일 법정은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선영이 직원들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선영 씨는 어머니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변호사가 미영이에게 물었어요. 네, 가끔 하셨어요. 어머니는 자신들을 버렸다고, 언니만이 진짜 가족이라고요. 미영이의 증언이 명확했어요. 사장님은 언니 얘기만 하면 행복해 하셨어요. 어머니 얘기는 아예 안 하셨고요.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어머니 측에서도 증인을 불렀어요. 어머니의 지인이었습니다. 김 씨는 항상 딸들을 그리워했습니다. 만나고 싶어도 용기가 없어서 못 만났대요.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어요. 그냥 말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서류가 제출됐어요. 선영이가 공증받은 유언장이었습니다. 나 김선영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내 모든 재산은 언니 김선희에게 상속한다. 생모 김영숙에게는 어떠한 재산도 상속하지 않는다. 생모는 나를 8세 때 버렸고 20년간 연락 한 번 없었다. 나를 키워준 것은 언니뿐이다. 유언장을 읽는 서기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또한 생모가 과거 보증 채무로 인해 우리 가족에게 끼친 피해도 있다. 따라서 생모의 상속권을 포기한다고 명시한다. 판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이 서류는 언제 작성된 것입니까? 작년 12월입니다. 사망 3개월 전이죠. 변호사가 답했어요. 어머니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상속권은 공증으로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상속 결격 사유와 결합하면 달라집니다. 우리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판사가 잠시 정리 시간을 가졌습니다. 긴 시간이었어요.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렸어요. 피상속자의 명시적 의사표시와 공증 서류를 인정한다. 그러나 민법상 직계존속의 상속권도 고려해야 한다. 제 가슴이 떨렸어요. 따라서 상속 재산의 40%는 생모 김영숙에게, 60%는 언니 김선희에게 귀속시킨다. 40%라고요? 저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어머니는 그래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40%면 큰 돈이었거든요. 그러나 판사가 말을 이었어요. 추가 심리를 통해 상속 결격 사유를 더 검토하겠다. 다음 재판에서 최종 판결한다.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한 번 더 기회가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어머니가 제게 말했어요. 40%면 나쁘지 않아. 그냥 여기서 정리하자. 안 돼요. 끝까지 갈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고집 부리다가 더 손해볼 수도 있어. 상관없어요. 선영이 뜻을 끝까지 지킬 거예요. 집에 와서 이윤석 변조사와 상담했어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직 카드가 남았어요. 무슨 카드요? 어머니의 과거 기록들 말이에요. 더 자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희망을 걸었어요. 선영이도 분명 더 많은 것을 준비해뒀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마지막 재판을 한 달 앞두고 큰 발견이 있었어요. 변호사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전화했습니다. 선희 씨, 중요한 걸 찾았어요.
당장 사무실로 오세요. 사무실에 가니 변호사가 서류 더미를 앞에 놓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과거 기록을 더 자세히 조사했는데 놀라운 게 나왔습니다. 뭔가요? 어머니가 20년 전에 빚보증을 서면서 선영 씨 명의도 무단으로 사용했어요. 제 눈이 커졌어요. 무단으로요? 네, 선영 씨가 미성년자였는데도 서류를 위조해서 보증인으로 올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요. 선영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선영 씨 신용에 큰 타격이 있었어요. 20대 초반에 이미 신용 불량자가 됐었습니다. 그제서야 기억났어요. 선영이가 처음에 사업자금 대출받기 어려워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선영이가 이걸 알고 있었나요? 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서류들을 모아뒀겠죠. 변호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김앤 파트너스에서 추가로 가져온 겁니다. 봉투 안에는 신용정보조에서 채무 관련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모두 선영이 이름으로 된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선영 씨 명의로 얼마나 많은 빚을 만들었는지 보세요. 서류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2천만 원이 넘는 보증 채무가 있었습니다. 선영이는 이걸 언제 알았을까요? 아마 성인이 되고 나서 알았을 겁니다. 대출 받으려다가 발견했겠죠. 그때 선영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을 거예요. 이거면 상속 결격 사유가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무단 명의 도용, 미성년자 서류 위조,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까지. 완벽해요. 저는 선영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 일을 당하고도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다니요. 집에 와서 선영이 방을 다시 뒤져봤어요. 혹시 더 남긴 게 있을까 해서요. 책장 뒤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선영이가 쓴 메모들이 있었어요. 어머니 보증 빚 때문에 대출 안 됨. 2003년 3월. 신용회복 신청했지만 시간 오래 걸림. 2005년 7월. 드디어 신용회복됨. 이제 사업 시작할 수 있어. 2008년 1월. 선영이는 5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살았던 거였어요. 그 힘든 시간을 혼자 견뎠던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어머니를 미워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용서할 수도 없다. 언니만이 내 진짜 가족이다. 눈물이 흘렀어요. 선영이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변호사와 최종 전략을 짰어요. 이번 재판에서 모든 카드를 다 써야 합니다. 네, 선영이 뜻을 끝까지 지키겠어요. 며칠 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이야, 들었다. 옛날 일까지 파헤치고 있다며? 네, 사실을 밝힐 뿐이에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너무 급했단 말이야. 어쩔 수 없어서 미성년자 명의를 도용했다고요? 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어요. 선이야, 그래도 나는 내 엄마야. 엄마는 자식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식 이름으로 빚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거든요. 최종 재판까지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선영이가 준비해둔 마지막 무기들이 드러날 차례였습니다. 최종 재판 날이 왔어요. 법정에는 더 많은 방청객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화제가 된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이전보다 초췌해 보였어요. 아마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재판을 시작합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어요. 우리 측에서 새로 발견한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피고인 김영숙의 명의 도용 및 서류 위조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들을 내밀었어요. 2003년 김선영이 미성년자였을 때 무단으로 보증인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김선영은 5년간 신용불량자로 고생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 서류들이 진짜입니까? 네, 모두 공식 기관에서 발급받은 것들입니다. 어머니 측 변호사가 변명했어요. 그때는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악의는 없었어요. 악의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선영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영상 편지가 있었던 거예요. 피상속자가 생전에 남긴 영상 유언이 있습니다. 법정에 스크린이 설치됐어요. 선영이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살아있는 선영이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제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죠. 선영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깁니다. 선영이가 차근차근 말했어요. 저를 키워준 건 언니 김선희 뿐입니다. 생모 김영숙은 제가 8살 때 집을 나갔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생모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없었어요. 선영이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더 심각한 건 생모가 제 명의를 도용해서 빚 보증을 세웠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 때문에 저는 5년간 신용불량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사업 시작하는 것도 늦어졌어요. 선영이가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생모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용서할 수도 없어요. 제 재산은 모두 언니에게 상속합니다. 언니는 저의 진짜 어머니거든요. 영상이 끝났어요. 법정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판사가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합니까? 어머니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에게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군요. 판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또한 20년간 양육 의무를 방기한 것도 사실입니까? 그건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변명했어요. 판사가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피상속자의 명시적 의사, 상속 결격 사유, 그리고 명의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따라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최종 판결합니다.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었어요. 피고인 김영숙의 상속권을 전면 부인합니다. 판사의 말에 법정이 술렁였어요. 상속 결격 사유가 명백히 인정됩니다. 20년간의 양육 의무 방기,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피상속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확인됐습니다. 어머니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따라서 김선영의 모든 유산은 언니 김선희에게 단독 상속됩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이긴 건가요? 또한 피고인은 과거 명의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집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이윤석 변호사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축하합니다. 완전 승리예요. 변호사가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는 변호사와 뭔가 이야기하더니 그냥 나갔어요. 제게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법원 밖에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움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선영이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선영아, 우리가 이겼어. 언니가 끝까지 지켜냈다. 사진 속 선영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사촌 오빠 대곤이 축하하러 왔어요. 선이야, 정말 잘했어. 선영이도 기뻐할 거야. 오빠와 함께 선영이가 좋아하던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선영이도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선영이 직원들이 찾아왔어요. 언니, 사장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미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사장님 뜻대로 된 거잖아요.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후 어머니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선이야, 엄마가 잘못했다. 하지만 그래도 피는 못 속여.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편지를 읽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더 이상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을 거였습니다. 선영이가 남긴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편하게 살게 됐어요. 선영이가 꿈꾸던 대로였죠. 가끔 선영이 무덤에 가서 이야기해요. 선영아, 언니가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그리고 하늘을 보며 생각해요. 가족이 뭔지 이제 확실히 알겠다고요. 피를 나눴다고 다 가족이 아니에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가족인 거죠. 선영이는 제가 키웠지만 저도 선영이가 키웠어요. 서로가 서로의 가족이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결국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서 마지막 기회까지 놓쳤죠. 만약 어머니가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어땠을까요? 선영이는 분명 용서했을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변명만 했죠. 지금 저는 평온합니다. 선영이가 남긴 것들을 소중히 지키며 살고 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거든요. 때로는 선영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언니, 고마워. 끝까지 지켜줘서. 그럴 때면 대답해요. 선영아, 언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우리는 가족이니까.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선영이와 제가 함께 만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길 바라요.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온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을 거예요. 선영이가 마지막에 남긴 말처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든 추억들이 진짜 재산이에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소중한 것들 말이죠. 저는 이제 선영이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선영이가 제 마음속에 살아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때까지 선영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언니로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가족의 힘이거든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우체통에서 꺼낸 사연, 끝내 자매가 지켜낸 것은 건물이 아니라 이름이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한 사람. 그 한 문장이 오늘 밤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오래 머물렀으면 합니다. 사연을 들으시며 떠오른 당신의 이야기, 그리고 전하고 싶은 한 줄의 위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문장 한 줄이 누군가의 새벽을 버티게 해줍니다. 오늘도 소중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열릴 다음 우체통 안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다음 사연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